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하더니 군대는 31살까지 안 가고 뭐 하는 건가? 대중들은 이제 유한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나 자신한테는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지는데요.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실명이 거론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대기업의 임원들과의 만남 알선은 브로커였다. 말도 안 돼. 야, 농담 너무 심한데. 경찰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수가 씨,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겁니다. 또 마약했다. 세 번째 마약 복용 혐의를 받을 때는 이었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하죠? 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시원하고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끌짝 토크. 풍문으로 브러쇼. 뭐 이렇게 해야 돼? 광고인 줄 알았어. 한명 씨 나이가 들수록 점점 풋풋해져요. 감사합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웰메이드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본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종영한 한 편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드라마 피고인이죠. 저도 한 회도 빠짐없이 다 봤는데 그 네. 지성 씨나 뭐 원기준 씨나 뭐 연기 잘하는 거 원래도 알았지만 이번 역할은 진짜 본인 자체인 것처럼 보여서 되게 빠져들면서 봤어요.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연기하는 거를 저희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힘드시겠다. 네. 진이 빠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기를 잘해서일까요? 화병이 도졌습니다. 그거 보면서. 왜요? 왜요? 아니, 그 악역을 맡은 우리 그 엄기준 씨. 정기준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아, 화가 네. 너무 나가지고. 진짜 싫어질라 그랬어. 예, 그죠? 네, 너무 빠져갖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줌마처럼 나도 모르게 뭐라 막 할것 같아. 화날 것 같죠. 이 나쁜 놈아 이러고. 드라마를 또 안 보신 분들은 네. 무슨 내용인가 하실 것 같은데 검사인 지성 씨가 그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 그게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 겪게 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커밍아웃을 제 스스로 되게 준비 열심히 해서 행복을 위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뭐 기자분한테 들켜서 아우팅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김진희 씨가 좀 억울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여러 근데 가지. 억울한 뭐 연애사 뭐 그런 것들이 많긴 했지만 가방? 네, 하나 둘씩 이제 풀려가는 분위기고. 근데 지금 또 거론됐고. 근데 김지민 씨가 그 억울한 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후에 굉장히 행동이 되게 조심스러워졌다고 저도 얘기 예, 들었어요. 이제 밖에서 남자 안 만나고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그럴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요. 억울하게 누명 쓴 스타들입니다. 최근에 임창정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임창정 씨가 18살 연하의 그 미모 여성과 결혼을 해서 깨벗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한 누명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임창정 씨가 최근에 그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어떤 임창정 씨가 이렇게 보면요, 옆에 만삭의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임창정 씨가 이렇게 부부애를 이렇게 과시하듯이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좀 보면은 해시태그 마누라, 대리, 픽업, 만삭, 임신, 그리고 술 내일부터 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글로 인해서 더욱 논란이 있었죠. 자랑 삼아 하듯이 직접 저렇게 찍어서 본인이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만삭, 임신 이렇게 나오니까 누리꾼들이 이걸 보고 이게 자체가 만삭인 아내 운전을 시켰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건진 거죠.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로 가정사가 다 다른 거 아니냐. 뭐 만삭이면은 나도 만삭일 때 이렇게 운전해봤다라든지 뭐 약간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서로 운전할 수 있는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옹호하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 임창정 씨는 저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바로 또 SNS에서 내렸겠네요, 사진을. 네, 맞아요.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저 사진을 올렸는데 뜻하지 않게 좀 악플들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만삭인 아내가 보면 임신 중에 좀 스트레스 받고 할까 봐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임창정 씨가
같이 와이프랑 있다가 이렇게 운전을 부탁한 건지 아니면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와서 대리 운전 좀 해달라고 한 건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좀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삭 아내의 대리운전 논란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만삭인 경우라고 놓고 가정했을 때 제 생각에는 임창정 씨가 한번 그 아픔을 겪고 네.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리러 오고 이런 게 사랑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약간 이 운전으로 이 논란이 생겼잖아요. 이 논란이 더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상대방 사고 딱 봤더니 만삭 아내야. 근데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같이 사고 난 남자분이 아 이런 만삭인데 나와서 운전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앞으로 그렇게 인식이 바뀔까 봐. 그러니까 만삭인 사람 운전하면 안 안 된다라는 된다라고. 이게 만약에 논란이 진짜 잘못한 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앞으로 진짜 여성에 대한 그런 것처럼 약간 안 좋아질까 봐 인식이. 아니 근데 요즘 보면은 지하철에 보면은 분홍색 의자로 이렇게 임산부 석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도 되고 사회 활동해도 된다라는 걸 사실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상황에서 운전에 대해서 금기시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보통 좀 임신 아까 만삭이 7개월, 8개월쯤 되면 의사들도 권해요. 많이 움직이라고. 맞아요. 네. 자꾸 움직여야지 집에서 가만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데 사실 이런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까 얘기 말씀 많이 하셨듯이 임창정 씨와 와이프는 이 자체를 자기들이 즐기고 자랑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사실 그 만삭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의 위험이라도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이슈화를 만든 건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혹시 그 실제로 임산부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좀 있나요, 이준석 씨?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연구팀이 이 임산부의 운전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중기를 지난 임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42%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스꺼움, 피로, 그다음에 뭐 불면증,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운전 능력이 좀 하향된다, 실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운전을 안 하고 만약 택시를 그냥 타고 뒷좌석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임산부일 때는 어차피 안전벨트 했어도 위험한 태만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운전을 해서 위험하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야, 이거를 쓸데없는 연구라고. 캐나다 연구원이 그러니까 잘못했네. 캐나다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창정 씨가 무슨 뭐 산골 마을에서 술집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대리운전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왜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느냐라는 것도 그냥 하나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임창정 씨가 옆자리에 동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위험했을까요? 뭐 동승을 했었어도 운전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이제 어쨌든 위험에 몰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요. 사실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임창정 씨가 어쩌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미운 털이 박혔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약간 저질러라 뭐 이런 사람들은 간혹 있으니까 약간 재혼 이후에 좀 사실 악플도 꽤 많았던 편이고 해서 약간 미운 털이 박혀서 이런 논란까지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왔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사실상 가장 위험스러운 행동이 뭐냐면 무거운 걸 들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거운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지하철이나 어디 이렇게 잘 보시면 큰아이가 있는 분들은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기 때문에 배가 이만큼 나오는 상태로 아이를 이렇게 배 위에 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가 막 어머 위험한데 왜 저렇게 애한테 그러고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비욘세 같은 거 얼마 전에 보셨나요? 정말 이만큼 나온 배에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그 힐 신고 딱 춤추는 거 보고 저는 우와라고 했지 뭐 어머 저거 미쳐서 저기 나와가지고 힐 신고 저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른데 보는 사람이 좀 약간 삐딱하게 본 것 같아요. 사실 보는 사람 심장이 더 쫄깃쫄깃한 거거든요. 맞아. 그래도 임산부라면 좀 최대한 안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막달이 되면은요 아이가 위에 있다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권하는 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꼬박 산책을 뭐 1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 몸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사간의 대리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키신 임창정 씨. 이 논란에 대해서 임창정 씨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저도 이 기사를 다루면서 정말 너무 의외다 싶을 정도로 논란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어요. 네. 하루 동안. 근데 바로 다음 날 임창정 씨가 SNS에 이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해명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아내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었다. 근데 함께 기다렸다가 대리를 불러서 이렇게 왔어야 맞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운전시킨 건데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했던 임창정 씨를 네. 그러니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네. 비난할 수 시기한 있었던 내용이 그럴 수 있죠. 굳이 꼬투리를 잡은 거죠. 자, 논란이 일어난 날 이후에 임창정 씨가 내가 이번 일로 더욱더 극진히 떠받들고 살겠다. 절대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고 3월 11일에는 대리운전 그 논란을 의식한 듯한 얘기였는데 본인의 SNS에 술 안 먹음 점점점 안 먹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 같은 글을 함께 본인 사진을 올렸죠. 연예인분 중에 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만삭임에도 열일하는 우리 여자 스타들 중에서 보면요. 바로 이분이 있죠. 욕망 아줌마 박지윤 씨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박지윤 씨가 실제로 한 녹화장에서 내가 지금 출산이 오늘 내일이다.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아마 산부인과 회복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대현 씨가 옆에서 박지윤 씨를 위해서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방송을 본 분들은 또 약간 좀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있죠. 네. 그 김혜연 씨, 트로트 가수죠. 뱀이다라는 노래를 이제 한참 그 노래가 히트할 때 임신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김혜연 씨는 잘 알다시피 다산 연예인 중 한 명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많이 낳은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김혜연 씨가 예전에 다복계 관련돼서 갯돈 사기 당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본인이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그때 뭐 조금 경제적으로 그래서 일을 굉장히 무대를 많이 서야 했고 임신한 상태로 그렇게 무대를 많이 서기도 했지만 출산 후에 2주 만에 또 무대도 섰다. 그리고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타가 억울한 누명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죠. 어이가 없네. 진짜 무서워. 잘했다. 바로 배우 유아인. 네, 바로 대중을 예민하게 하는 바로 입대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있는데요. 벌써 유아인 씨가 올해 32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군입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유아인 씨 예민한 문제네. 경우에는 29살이 되던 그러니까 2014년 때죠. 그때부터 입대에 대한 예정이다, 입대 예정이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해왔었던 거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입대는 계속 연기되고 연기 활동은 더욱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해서 유아 아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제 유아인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현재 우리나라 병역 제한 나이가 38살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아직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심지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유독 유아인 씨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아인 씨는 뭐 너무 다 잘 알다시피 그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팬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죠. 지난 19대 총선 이후에도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자신의 어떤 견해를 강하게 어필하고 정치에 대한 소신도 이렇게 밝히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는 정의로운 이미지로 이제 박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군대 문제는 군대를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미루고 지금 뭐 안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남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나 자신한테는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아인 씨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대 연기를 계속 해왔던 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2014년도에는 군대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을 받고 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유한 씨가 돌연 입대 취소를 했죠. 아, 본인이 직접 다시 취소를 하신 거예요? 네. 왜요? 그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이 유한 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육군 연예병사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 제도가 폐지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이젠 그 대중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 역시 좀 특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의혹이 번지게 되면서 유한 씨가 아예 입대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도 이런 특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실제로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경찰 홍보단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경찰 홍보단의 활동을 일단 보면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이 서울시내 경찰서의 의경들의 위문 공연, 그리고 청소년 단막극, 아동범죄 예방 공연 등 이런 식으로 서울 경찰 홍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유한 씨도 이제 많은 연예인이 이미 거쳐갔던 곳이고 문제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육군에서 그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화살이 여기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 씨는 어쨌건 그런 향한 쓴소리들이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에는 최종 면접 과정을 통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 좀 믿기 어려운 게 뭐 연예병사에 대해서 붙는 비난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사실 연예병사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는 거기 가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했냐 때문에 그때 비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마를 받으러 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기시킨 것이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선택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아인 씨는 그 이후에도 그 병역 의무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입대에 대한 의지는 밝혔어요. 그 이후에도 본인이 또 한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30이 돼서 군대에 가는 거 굉장히 부끄럽다. 그렇지만 내가 어린 나이부터 연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 거기까지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갈 부분이에요. 허심탄회하게 본인 입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군대는 가겠다 이런 의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역 입대를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에 1차 신체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 해죠. 2016년 2차, 3차 검사에서도 7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판정 보류인가요? 뜬금없이? 어디 아픈 거예요? 이게 저도 신체 검사를 제가 받았을 때 한번 7급이 떠봤거든요. 그냥 한 번 더 와라라는 취지로 한 번은 있는데 그게 저는 그런데 그때 군대 빨리 가야 돼가지고 재검을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검이라는 게 원래 6개월 재검 뭐 이렇게 때리거든요. 6개월 뒤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 또 늦어지고 하는 건데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다 쓴 거죠. 일단 그 유한 씨가 판정 보류를 받았던 원인은 영화 촬영을 했을 때 어깨 부상을 당했었대요. 근데 이 부위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나왔대요. 그러니 판정을 보류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현역 입대를 하기 위해서 광고나 작품을 미뤄왔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계속 그런 답이 올 정도면 정말로 몸에 큰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어깨 부상 부분은 있었던 게 맞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베테랑 그 제작 보고회 때 황정민 씨가 같이 출연했잖아요.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아인 씨랑 같이 연기를 하는데 어깨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걸 참고 연기에 몰입하더라. 이런 부분을 제작 보고회 때 얘기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정말 수석사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쨌건 한번 삐뚤어진 시선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또 잡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석사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1차 신체 검사가 2015년 12월이었잖아요. 그다음에 3차 재검이 2016년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간의 이 과연 근육 파열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받았더라면 과연
재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 동안 그게 치료가 안 된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깨 근육 파열이라는 게 종종 남자들한테 있는 일인데 치료에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상태가 아주 심각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2, 3개월 정도면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그 병무청에서도 아마 6개월 재검을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재검을 2번 때렸는데 2번 다 이제 보류가 나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된 것일 텐데 사실 유아인 씨 경우에는 굉장히 부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소견서를 썼겠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작년 말이었죠. 유아인 씨가 또다시 좀 불똥이 튀기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보수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하더니 군대는 31살까지 안 가고 뭐 하는 건가? 라고 올립니다. 또 군대 안 가려고 술을 쓰고 이게 일반인이면 가당키냐 하냐면서 병무청에 항의 전화를 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군대에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매를 맡고 있는 유아인 씨의 입대 기피 논란이 결국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요, 한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병명이 바로 골종양이라고 하죠. 골랑종이었습니다. 이 골종양이라는 게 사실 뼈에 생기는 종양이거나 혹은 뼈와 연결된 관절에 생기는 종양인데 이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악성과 양성이 있는데 혹시 악성일 경우에는 이게 또 암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알려졌었죠. 그럼 소속사에서 얘기한 그 어깨 부상이 그 똑같은 골낭종, 골종양 그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이제 소속사가 유아인 씨 어깨 부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2013년에 그 깡패라는 영화 있었죠. 유아인 씨가 주인공 맡았던.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근데 그 깡철이 때도 어깨에 파열이 왔고 그 같은 부위에 또 베테랑 촬영 중에 또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동일한 부위, 어깨 부위에서 또 골종양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골종양이라는 것 때문에 입대가 보류가 된 건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병역 의무가 이제 불가능하다 본 거죠. 그게 아까 되겠지만 악성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문의 소견에는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판정 보류 등급이 7급을 이제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역 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1, 2, 3급이 현역이고요. 4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근이라고 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보충역이고요. 그다음에 5, 6급이 면제, 7급이 판정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7급이 계속된다는 거는 계속 판정 불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종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골종양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군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 말 중에 그건 맞아요. 지금 보류 상태가 계속되면은 유아인 씨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다만 보류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 어쨌든 이 골종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보통의 양성 종양과는 좀 달랐다고 해요. 이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관찰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쨌든 단순히 그냥 병역 기피를 위해서 뭐 병을 만들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심각하고 3차까지 재검을 받았으면 좀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인데 욕은 욕대로 다 먹으면서 왜 굳이 그걸 밝히지 않았나요? 뭐 일단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대중들의 이렇게 딱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밝혔다가는 그게 또 다시 언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뭐 군대 갈 거니까 굳이 논란을 만들기보다 그냥 한 방에 시원하게 가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유아인 씨가 미리 병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밝혀진 사실을 어쨌건 팩트라고 봤을 때 어쨌건 좀 대단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일찍 말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다렸다는 거는 그래도 현역을 어떻게 가려고 재검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럼 이런 사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유아인 씨의 입대에 대한 의지는 똑같나요? 유아인 씨는 이번 투병 논란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또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유한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상과 건강상의 문제는 현재의 논란을 만든 저의 불행이지 병역 기피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라면서 병역 기피에 대한 어떤 그 시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고요. 또 골절의 부상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골 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 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군입대 현역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의지와는 다르게 논란이 불거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유아인 씨가 또 다른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4차 재검까지 받았던 유한 씨가 올 4월에 드라마에 출연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보도돼서 굉장히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뭐 4차 재검이라는 게 있으면 또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내에서 유한 씨가 뭐 조정해가지고 뭐 재검 때까지 할 일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스케줄 조율이 가능하니까 출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군대 제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니 입대가 보류되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작품을 들어간다고? 라고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선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아인 씨가 병으로 입대 보류 중인 상황에서 새 드라마 출연에 대해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군대 얘기는 사실 지금 병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뭐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활동은 전혀 없다면 드라마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서상 사실 이런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군대를 못 갈 정도의 어떤 건강 이상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를 새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해할 수 드라마를 없어요. 들어간 건 결정이 됐고 드라마를 하는 동안 이게 골 종양이 더 심해졌다라고 나중에 추후에 얘기한다면 되게 큰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건 건강상의 문제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과연 그 험난하다는 드라마 촬영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약간 시선이 따갑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했고,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이라면 군 문제와 건강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된 이후에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당연한 시선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병역의 의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려진 이런 스타이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병무청에서 빨리 이걸 진단을 빨리 내려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이 좀 그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논란 속에서 억울한 누명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있는 유아인 씨. 빠른 시일 내에 건강도 군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실명이 거론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성매매 브로커로 지목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바로 말도 안 돼. 야, 농담 너무 심한데. 휴대폰에서 유출된 사진과 동영상. 그 여자는 누구예요, 도대체? 개그맨 씨 이야기인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강제로 자신을 뭐 완력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최근에도 불거진 스타들의 억울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예계 성 루머로 인한 누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였었죠. 그때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2월입니다.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지는데요. 검찰에서 미인대회 출신 30대 여성 탤런트 A씨와 유명 드라마에 출연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B씨를 비롯해 연예계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다 라고 밝혀서 굉장히 확 뒤집어졌었죠. 맞아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니셜로 이렇게 밝혔지만 곧 누리꾼에 의해서 증권가 찌라시로 퍼지고 결국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이 거론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저 많은
당시에 거론됐던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이니셜을 밝혔지만 나중에 지라시를 통해서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실명이요? 실명으로. 그래서 상당수 연예인들이 네. 수석사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발끈하고 나섰죠. 맞아요. 그 당시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 이 찌라시 속 연예인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벌금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찌라시에 알려진 연예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죠. 사실 그 당시에 저 성현아 씨가 논란에 속해 있어서요.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직접 재판을 청구했고 이제 기나긴 정말 재판 끝에 작년에 이제 억울한 누명은 결국 벗었죠. 근데 사실 이런 찌라시가 돈다, 뭐 그랬다더라 이런 거는 너무 쉽게 퍼지고 오래 기억에 남지만 이 무죄가 됐다 이런 뉴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되게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매매 논란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성매매 브로커로 지목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바로 개그우먼 조혜련. 이거 왜요? 저는 이거 얘기 듣고 이거 듣고 진짜 엄청 웃었어요. 저도요. 말도 안 되는 웃겨. 아니 다른 사람 만약에 했으면 진짜라도 할겠지만 조혜련 씨 하는 순간 말도 안 돼. 야 농담 너무 심한데 바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조혜련 씨가 이걸 만약에 딱 보고 첫 마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브로커야? 기분 나빠. 기분 나빠져. 제 느낌으로는 이 보면. 찌라시 만든 분이 그냥 조혜련 씨가 참 평소에 털털하고 그러니까 발이 넓어 보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당시 이제 성매매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 조혜련 씨가 이혼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애 사실, 새로운 그 열애 사실이 공개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혜련 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매매 브로커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연애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막. 근데 그런 분한테 브로커라고 했다는 게 진짜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도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성매매 보도를 이 찌라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열애를 터트린 거 아니냐, 이 열애를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었어요. 너무하다.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서 조혜련 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겠다 해서 이제 마포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 그리고 사실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루머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매매 관련 사건,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연예인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조혜련 씨 또한 브로커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루머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성매매 브로커라는 누명을 벗은 조혜련 씨. 그런데 또 다른 누명을 쓰게 됐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혼 사유를 둘러싼 누명이었는데요. 2012년에 이제 결혼한 지 13년 만이죠. 이때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의 사유가 조혜련 씨의 폭력성 때문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이제 뭐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양말 하나 때문에도 뭐 대판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좀 아전에 와전에 아니 부풀리는 부부싸움은 다 순간. 그렇게 작은 거로 진짜 싸우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죠. 안 시작 그래요? 때문에 싸우고.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김치가 담갔는데 그때 좀 김치가 되게 매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김치 매운 걸 썼냐고 고추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엄마랑 아빠, 저희 엄마 아빠랑 되게 심하게 싸우시길래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가족 먹는 국에다 미원을 넣었다고 엄청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고. 사실 조혜련 씨의 폭력설은 예전에도 한번 있어서 좀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에 이제 어떤 동료 여자 연예인 조언으로 뭐 주식을 좀 했나 봐요. 근데 2억 원 손해가 나서 그 여자 연예인의 뭐 뺨을 좀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2억 원 손해가 나면 뺨 한번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뺨밖에 때리고 뺨만 맞았으니 다행이네. 아니, 근데 2억 원 때문에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조혜련 씨 이미지가 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요. 루머가 네.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혼 사유에 대한 또 다른 루머가 있었어요. 바로 조혜련 씨가
자녀를 방치했다라는 설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자녀 방치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조혜련 씨는 교육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든 매일매일 통화도 하시고 정말 아끼시거든요. 조혜련 씨의 경우도 결국 예능에서의 또 이것 역시 자녀 방치에 대한 내용 역시 예능에서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과거 이제 방송에서 조혜련 씨가 아들과 나왔던 그 방송에서 엄마를 보기 위해서 방송에 나왔다 하면서 4일 만에 엄마를 보는 거다 아니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자식을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이 자신을 공기 취급한다라는 조혜련 씨가 발언했었고 딸 같은 경우에는 장래 희망에다가 바쁘지 않은 사람 이런 걸 적은 걸 보고 반성했다라는 조혜련 씨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종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머니의 상과는 좀 다른 것 때문에 자녀 방치 애를 키우긴 키우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조혜련 씨 전 남편분도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조혜련 씨가 셋째를 낳기는 하는데 대신 키우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혜련 씨의 이혼과 관련된 소문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이혼 사유가 조혜련 씨와 또 조혜련 씨의 전 남편 이 각자의 외도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조혜련 씨가 이혼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이제 방송을 다 중단하고 중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또 외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던 것이 아닌지 하네요. 이혼 사실만으로 힘들었을 텐데 루머가 더해지면서 조혜련 씨는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루머에 대한 해명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혼 8개월 만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 본인을 둘러싸는 루머, 억측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혼이라는 게 참 오랫동안 내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뭐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전 남편과 의견이 너무 달랐고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혼 사유를 밝혔죠. 그리고 그 후에 2014년 6월에 2살 연하의 지금은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최근엔 아이들과 함께 방송을 함께 출연하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쌓고 있고 또 한 아침 방송에 나와서는 지금의 남편에게 완전 복종하며 산다. 행복한 지금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좀 두 분 보고 있잖아요. 조혜련 씨가 저한테 계속 그래요. 야 나한테 애교 배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정도로 애교가 정말 옆에서 선배님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좀 많으세요. 근데 되게 외조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조혜련 선배가 지금 뭐 라디오 방송, 보이는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 뭐 영어도 지금 뭐 강사 수준으로 정말 많이 배우셨고 또 중국어, 영어 학원도 내셨어요 이번에. 근데 그 모든 걸 옆에서 따라다니시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억울한 누명을 또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혜련 씨가 직접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루머가 이렇습니다. 후배 정형돈을 보일러실에 가두고 때렸다. 라는 거예요. 권투장갑 괜히 꼈어, 조혜련 씨가. 조혜련 씨가 때렸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조혜련 씨한테. 그냥 방송에서 했던 얘기라서. 그런데 이거는 폭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실제로 이경규 씨, 정영돈 씨 같이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정영돈 씨가 작가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워놓고 훈계를 하고 있길래 본인이 이제 형돈이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지만 작가는 매일 와서 고생한다. 조금 뭐 서로 양해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렸는데 네. 그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또 와전이 됐고. 그게 루머로 좀 확산이 되면서 보일러실에 이렇게 네. 밀어놓은 거는 맞답니다. 장난삼아서 네. 보일러실에. 근데 이게 보일러실에 가둬서 뭐 가슴을 때렸다 그러는데 그럼 때리진 않았느냐 그랬더니 좀 가장되게 이렇게 제스처를 했다는 거죠. 그걸 때렸다고 폭력으로 몰고 갔다고 이제 맞은 해명을 정영돈 하더라고요. 씨가 더 오명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조혜련 씨처럼 이미지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미스러운 영상 때문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성 스캔들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라고 해요. 김미성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성 스캔들 동영상 속에 그 주인공으로 지목을 받아서 참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들이 꽤 있는데요. 정말로 억울하겠습니다. 바로 이 커플이에요. 가인, 주지훈 커플.
아니 가인 주지훈 씨 커플하면 굉장히 선남선녀로 굉장히 오래된 연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그 두 분이 어떤 루머에 또 올린 거죠? 지난해였죠. 2016년 4월에 좀 구체적이었어요. 제목 타이틀이 주지훈의 휴대폰에서 유출된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인터넷에 이제 SNS를 타고 돌았죠. 그때 이제 공개 이제 연애를 중이었던 가인과 주지훈의 커플의 영상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되면서 대중들의 시선을 받게 됐죠.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가인 씨와 좀 닮았다. 네. 가인 씨 특유의 좀 쌍꺼풀 없고 긴 눈매가 특히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눈이 사실은 많고 각도에 따라서 그런 얼굴형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 뭐 진짜 동영상의 주인공이 가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라인 하나로 가인 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 수사대가 직접 나서서 좀 이렇게 판명을 해봤다고 합니다. 보니까 외모의 차이가 너무나도 있었고 물론 화장법이 약간 비슷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대조해보니까 정말 아니었고 특히 뒷바퀴의 모양이 전혀 아니었고 귀를 많이 보죠. 네, 귀가 정말 변하지 않으니까 또 점의 위치가 달랐다고 합니다. 아닌 걸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미 정리가 됐어요. 네. 저도 뭐 한창 이렇게 떠돌아 다녔을 때 캡처 사진을 봤어요. 비슷하게 잘했다 메이크업을 잘했다라는 느낌은 있었으나 전혀 가인 씨 같지 않더라고요. 가인 씨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도대체? 이 경우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1년 전에 스냅백녀라고 인터넷상에 성인 사이트에 나돌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스냅백녀. 네, 그 여자분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가인 씨와 주지훈 씨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두 소속사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고 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갔어요. 일단 명예훼손, 처음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었고 그거를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죠. 그렇죠.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인 씨는 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동영상 루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담담하게 밝혔는데요. 소송을 한 상태고요. 이후에 배당액을 많이 받게 된다면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루머의 주인공이라는 누명으로 곤욕을 겪은 스타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스타들도 동영상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풍문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솔비도 그랬고 솔비 동영상 그리고 뭐 게리 씨 같은 경우는 어깨 문신. 근데 게리 씨 같은 경우는 어깨 문신 위치가 틀려요. 반대입니다. 아무리 봐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설펐네. 네, 어설픈 그런 네. 거였고요. 근데 어쨌든 많은 이런 동영상들이 두 사람 외에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나돌았고 뭐 상당 부분 다 묻혀버린 게 더 많았지만 연예인들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도 또 유출 사건이 한번 터졌거든요. 맞아요. 아이클라우드 그 사진 유출 사건이 맞아요. 며칠 전에 또 한번 터졌는데 이번에 엠마 왓슨이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도 점 위치 다 추적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왜 이런 동영상이 떠돌면 왜 하필이면 연예인들이 지목이 되는지 전 진짜 이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이제 대중의 심리에 기반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낯선 모르는 사람의 그런 포르노 형태의 그런 영상이라도 모르는 사람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미국보다는 한국보다는 서울, 뭐 이런 내가 서 있는 뉴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얼굴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이랬다더라. 그래서 그런 심리가 좀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루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스타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로 누명을 쓴 스타들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실제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논란이 된 스타도 있었는데요. 바로 젠틀한 이미지로 큰 인기를 누린 원조 한류 스타죠. 배우 박시우 씨입니다. 네, 박시우 씨는 드라마 쾌골춘향이었죠. 여기서 이제 단역으로 데뷔를 했고 이후에 2010년 검사 프린세스, 2012년에 청담동 앨리스를 정말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정상급 스타로 발돋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여자들을 저야 뭐 물론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별 관심 없었지만 여자들이 그때 당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진짜 판단신이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저한테는 임요한 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시우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살짝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만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더라. 중국, 일본 등 국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박시우 씨. 그런데 그 명성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죠. 지난 2013년 2월 18일 박시우 씨가 2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건 당일의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따르면 연예인 지망생 이 A 씨가 지인의 소개로 박시우 씨를 술자리에서 만나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었으며 깨어나 보니까 성폭행 당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하여튼 A 양은 박시우가 자신을 이제 성폭행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A 양 측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신을 잃고 눈을 떠 보니까 박시우 씨가 강제로 자신을 뭐 완력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피임 기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을 밝히면서 아주 충격을 몰아갔습니다. 저도 이때 제가 박시우 씨 스타일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왜냐면 박시우 씨는 술을 못 먹어. 일단 술을 못 먹어요. 샴페인 한 잔 먹으면 자야 돼요. 그런 친구가 이런 사건의 전말이 됐다는 게 처음에 좀 충격이었죠. 기사를 보고. 뭘 술을 먹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네네. 저도 2009년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꼭 자기. 아니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발전을 한번 잡아서 어디 컵순에 이런 박시우 씨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 박시우 씨가 있었다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되는데 모임에 갔다. 근데 저는 연애를 막 시작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8명이 딱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박시우 씨가 맨 끝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진짜 몇 시간을 같이 노는 동안 한마디도 안 있는지도 하고 몰라. 걔는. 앞에 있었던 제가 기억하는 거 앞에 있었던 술을 짜는 하지만 잘은 먹지 않았던 친구 그리고 모자를 깊이 누르고 있어서 박시우 씨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연애 이렇게 하느라고 그 정도로 너무나 조용했던 친구라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성폭행 혐의 피소에 대한 박시우 씨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2월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건 맞는데 성폭행 혐의는 부인을 했습니다. 뭐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남녀 간의 호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 강제적인 측면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쨌건 이 공식 입장이 있다고 한 뒤로 이제 여론이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시우 씨가 어쨌건 처음 본 여성과 그날 잠자리를 했다,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대중이 생각했던 박시우 씨의 이미지와는 분명히 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간 방송에서 박시우 씨가 맥주를 반잔밖에 못 마신다. 그리고 7년간 여자친구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바른 생활 그런 하나의 이미지가 좀 있었던 터라 이런 거 자체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박시우 씨와 이 A 양 그리고 그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술집의 주인이 당시 상황을 좀 증언하게 된 건데요. CCTV를 돌려봤다고 해요. 돌려보니까 A 양이 계단에서 나갈 때 비틀거린다던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A 양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이 증언으로 이제 그녀가 A 양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 거짓이지 않을까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얼마 후에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또 하나의 증언이 공개가 됩니다. 바로 그날 술자리에 함께 동석한 박시우 씨 후배죠. K 씨의 측근의 증언인데요. A 양의 술집에서 그리고 박시우 씨 집에서 서로 좀 호감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헤어진 그날 오후에 박시우 씨 후배 K 씨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돌변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박시우 씨 후배 K 씨 함께 있었던 K 씨와
A 양의 메시지를 제가 그때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 정황은 A 씨가 이제 성폭행 당한 후의 시점이에요.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속 괜찮아? 아직도 술이 안 깨. 이따 클럽에 갈까? 크크크크.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게 보도를 하게 되죠. 메시지 내용만 보면 주고받은 내용만 보면 전혀 성폭행 당한 직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너무 태연하죠. 네. 네, 사실 A 양의 이 수상한 메시지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A 양과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A 양과 친한 언니인 B 양의 카톡 대화가 경찰이 이제 입수한 내용이 있었어요. 큰 건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10억 원을 요구해라. 아니면 이게 돈을 확실히 받든지 박 씨를 추락시키든지 하라. A 양이 답신을 어떻게 했냐면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 이 때문에 A 양이 사실은 이제 의도를 갖고 박시우를 몰아붙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박시우 씨는 3월 4일 고소인 A 양을 무고와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해서 또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3월 5일에 이 A 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치열한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게 되죠. 뭐 A 양이 반박이나 어떤 해명을 한 건가요? 지금까지 공개된 앞서 말씀드린 많은 메시지들이 박시우 측에게 유리한 아주 일부만 공개됐을 뿐이다. 나는 카톡 전문을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히죠. 그 A 양 측이 당시에 공개했던 카톡 전문에 보면 박시우 측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 양이 이제 사건 당일날 박시우의 그 후배라는 분 K, 그 K 씨하고 나눈 대화에서 내가 더 놀란 거는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었느냐는 거. 그리고 또 너무나 예상밖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A 양이.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듯한 그런 이제 메시지 내용이었고요. 또 A 양 측이 밝힌 것 중에 하나는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이제 박시우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반박하는 거죠. 박시우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긴 했지만 그때 뭐 홍초를 탄 소주를 마시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마음을 서로 나눌 시간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A 양이 입장 공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연이어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박시우의 변호인 측이 A 양의 기존에 알려진 그 메시지가 박시우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지 전문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마저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메시지가 또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박시우 측이 이날 공개했던 내용이 박시우의 어떤 K군이 주고받던 문자 전문이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박시우를 고소한 시점이었죠. 2월 15일 오후 11시경에 A 양이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고 뭔가 임신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시우 측의 그 변호인, 법률 대리인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임신을 운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박시우에게 뭔가 미끼를 던져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에 대해 배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면서요. 네, 이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던 A 씨가 신고부터 뭐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계들을 혼자 척척척척 해낼 수 없다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건데요. 바로 배우설이 제기가 됩니다. 심지어 또 친한 언니 B양, 아까 전에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의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달라 하면 일부는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B 씨라는 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 양이 성폭행 당한 후에 전 소속사 대표와 고소하기 전에 상의를 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박시우 측에서 보낸 그 메시지를 보면 바로 그 아까 얘기한 전 소속사 대표와 손잡고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이런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소속사 대표는 박시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배우설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를 입증하고 소명할 자료가 다 있다면서 A양과 B양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 소속사의 입장으로서 중재를 위한 것이었지 배후의 조종자로 이렇게 뭐 의심을 받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하니까 참담하다.
라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박시우 씨 입장에서는 참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서 참 당황도 됐었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배우설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의혹으로 세상이 놀랍니다. 또 있나요, 뭐가? 거기에? 네. 박시우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이 A양, 과거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비슷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죠. 근데 이 A 양이 그러니까 그 박시우 이전에 또 다른 남자 B 씨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이제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임신 드립을 쳤다. 그러니까 밤을 보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박시우 씨랑 거의 어딘가 좀 비슷하잖아요. 임신 운운했다는 얘기죠. 하루도 되지 않아서 뭐 임신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는 거는 결국 돈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신 협박을 당한 박시우 사건과 흡사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때도 온라인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누리꾼이 박시우닷컴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사건 일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쨌건 이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자, 알아보자 하면서 정말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기자들도 다 봤어요, 거기를. 네, 맞고소와 배우설 그리고 폭로전까지 더해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박시우 씨의 사건.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소송은 또 어떻게 흘러갔나요? 2013년 5월 9일 85일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던 이 진실 공방이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끝은 조금 허무합니다. A양이 돌연 고소를 취하했어요. 왜 갑자기 이럴 취소할 거를.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이럴 거를. 이렇게 해놓고. 아무튼 5월 9일 날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 양이 고소를 취하했고 당시에는 친고죄에 해당이 돼서 고소를 취하면 불기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소 요건이 안 된다. 이제 불기소가 됐고요. 근데 결국은 뭐 사건은 종결됐지만 성폭행 혐의는 벗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후유증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1시간 간격으로 그 서로 고소한 걸 취하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뭐 급하게 종결시킨 건 아닐까, 뭐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건은 종료되고 두 쌍방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게 되고 사건은 그야말로 마무리가 된 거죠. 수사가 완료돼서 혐의를 벗은 게 아니라 급하게 고소가 취하되면서 이제 혐의를 벗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때문에 여전히 대중의 인식 속에는 그냥 일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급히 처리된 거야라는 뭐 생각 있어서 아닐까요? 아무래도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너무 이렇게 긴 공방에 따른 두 사람 모두에게 드러나는 그런 상처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좀 급하게 서로 고소를 취하지 않았나,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박시우 씨의 근황이 어땠나요? 사건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10월 3일 날 이제 박시우 씨가 입장을 밝힙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굉장히 좀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모범이 되도록 연기자로서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까지 밝혔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실추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이 좀 힘들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뭐 주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죠. 국내 연예계 복귀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아직 대중들의 시각도 있고, 그리고 박시우 씨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른 이미지와 착한 이미지가 어쨌든 작품 속에도 충분히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뭐 작품 출연에 대해서는 대중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제작진 본인의 트라우마가 좀 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참 잘 나가다가 그런 사건 사고가 약간 강간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걸로 다시 컴백하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 하시지 않으셨어요? 동네의 영웅. 네. 2016년에 이제 복귀작이 동네의 영웅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뭐 알다시피 추노나 최근에 이제 더 K2를 만들었던 곽정한 감독의 작품이에요. 채널 편성이 이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서 국내 시청률이 높진 않았으나 그게 해외에서 정말 박시우 씨를 기다렸던 해외 팬들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역시 한류 스타였구나라는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했던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박시우 씨 이미지가 워낙 바른 청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가 있었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둘을 다 원했다면 충분히 그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 삼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그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네.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박시우 씨. 아무쪼록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꼭 기다리겠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성 스캔들만큼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할 분도 억울한 누명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로 변신을 했어요.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남자분이신데요. 개그맨 김기수 씨 이야기인데요. 바로 동성인 작곡가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죠. 2010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전입니다, 벌써. 그 L씨라는 분인데 남자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호영호재할 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작곡가 L씨가 김기수 씨한테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김기수 씨가 강제로 옷을 벗고 뭐 자신한테 성적 접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김기수 씨가 굉장히 남자답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메이크업하고 막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 또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고소 사건 때문에 이제 포커싱이 집중됐던 김기수 씨는 자신의 심경을 올리기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자신은 피해자다라는 글을 올렸죠.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무슨 협박이라도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작곡가 L씨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어떤 계획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일단 김기수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작곡가 L씨와 김기수 씨의 전 매니저가 기획을 했다라는 건데요. 김기수 씨의 어떤 보여지는 외모만 보고 동성애자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해서 강제추행을 했고 이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갈취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는 김기수 씨의 그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한 것으로 김기수 씨는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잃을 게 없고 형이 잃을 게 많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라고 가족을 찾아갔다고 하고 결국 김기수 씨가 실제로 500만 원을 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억울하면 돈을 왜 줘요? 오히려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수 씨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그 멤버들을 보면은 김기수 씨와 작곡가 L씨와 함께 김기수 씨 전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이었다고 해요.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수 씨 전 매니저가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김기수 씨한테 김기수 씨 편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L씨 편에 서가지고 김기수 씨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김기수 씨한테 빨리 이거 합의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해서 무마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본인도 좀 내키지 않고 그래서 우선 수중에 있는 500만 원만 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전히 김기수 씨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소를 했던 작곡가 L씨 측에서는 자신이 강제 추행을 당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거듭 반복했고 이 당시에 이제 고소인의 측근 인터뷰가 등장했는데 김기수가 자신의 성적 취향과는 무관하게 도덕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으며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자기가 피해를 입힌 애한테 되레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작곡가 L씨의 여자친구도 나서게 되는데요. 여자친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작곡가 L씨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남자에게 성추행 당한 것을 외부에 알리겠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김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결국 뭐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2011년 1월 14일 3차 공판에서 김기수 녹취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기수 씨 측의 이야기로는 처음부터 고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김기수가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돼서 녹음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4차, 5차, 그리고 6차까지 공판을 마쳤는데요.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수 씨에게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수 씨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판결은 이제 재판부가 네. 내리는 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최종 선고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로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판결을 받고 김기수 씨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괴로웠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며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또 항소를 합니다. 결국에는 김기수 씨가 이 작곡가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 그렇다면 결국 항소심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해? 뭐 결국 뭐 2011년 9월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되고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면 좋았을 텐데 검찰 측에서 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역시 대법원에서 판단은 이제 다음 해죠. 1월 12일 날 기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동성애자라는 오해와 함께 성추행 누명을 벗게 된 김기수 씨. 판결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었다고요. 네, 김기수 씨 어머니는 재판 내내 정말 아들의 혹시나 잘못될까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혈압 상승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하고요. 또 김기수 씨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김기수 씨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 잠을 계속 못 자서 폐결핵에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또 가족들의 고통을 당했고 김기수 씨 본인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전신마비 증상이 오기도 했었대요. 정말 모두가 괴로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김기수 씨. 그런 아픔을 딛고 최근에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김태우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채널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타이틀로 화장하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그 방송을 선보였는데 방송 2회 만에 클릭 수가 100만 부. 100만 엄청난 거죠. 완전 대박 나는 100만 뷰를 찍은 거죠. 사실 굉장히 힘든 오해였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다 이런 오해, 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누명 이런 것들이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 여성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개그할 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게 저는 그런 오해들과 누명들이 정면 승부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통쾌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수 씨 하면 옛날부터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드는 선배로도 유명했고요. 근데 그 캐릭터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우리 직업이기도 하고 특징이에요. 근데 김기수 씨가 그걸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로 또 다시 복귀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캐릭터로 되게 반가워요, 저는 후배로서. 어쨌든 억울한 누명으로 얻은 상처를 안고 재기를 꿈꾸는 김기수 씨.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풍문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씨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마약 검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겁니다. 또 마약했다 이렇게. 이번에도 씨가 의혹을 받고 집 주차장에서 소변과 채모 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연예계에서 성 스캔들로 불미스러운 누명을 쓴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요. 성 스캔들뿐만 아니라 마약 스캔들로 억울한 누명을 쓴 스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약 루머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DJ 구준엽 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음악 감독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구준엽 씨가 지난 2002년이었죠. 경찰이 구준엽 씨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구준엽 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당시가 그때 구준엽 씨가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의류 사업, 연기 여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당연히 결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마약 얘기 나오면 가끔 한 번씩 거론이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2008년에 이제 구준엽 씨가 뭐 I'm DJ Cool 이런 그 곡을 들고 이제 발매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막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치려고 하던 무렵에 또다시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겁니다. 구준엽 씨 또 마약했다 이렇게.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이나 이렇게 논란에 휩싸였으면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마약 검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뭘 시작하려고만 하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약간 웃기는 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구준엽 씨를 자꾸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하죠? 그런데요, 두 번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 또 있었어요. 세 번째 마약 복용 혐의를 받을 때는 2009년이었는데요. 2009년 그 당시에 뭐 주지훈 씨, 이하경 씨에서 여러 연예인들이 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던 그 무렵에 이번에도 구준엽 씨가 의혹을 받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게 조사를 받고 이랬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형 대놓고? 왜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냐고. 형 머리 밀면 다 조사받나요? 저도 농담으로 그랬는데 저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 인권 침해다 뭐 난리 쳤는데 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많이 받다 보면 이력이 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안 했으니까 본인은 안 했으니까 당당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준엽 씨가 이렇게 머리 밀고 이래서 약간 외국 사람 같은 느낌이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투서라고 하죠. 제보를 해서 저 사람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은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정황이 없어도 저기 지금 물증이나 뭐가 없어도 얘기만 들어도 투서만 해도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억울하다. 물론 그건 그들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에 정말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당연히 뭐 예상하다시피 이번에도 음성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구준엽 씨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좀 있었는데 내가 지난 7년간 마약 조사를 받았고 여기 이제 이번에는 그 주지훈 예하경 때 자기는 이 집 주차장에서 소변과 채모 검사를 받았다고. 아니 근데 주차장까지 와서 하는 건 진짜 인격적으로 너무 막 치매와 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다라는 얘기와 함께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눈물에 한편을 해서 가슴이 좀 짠했던. 그런데 구준엽 씨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이 터지면요. 늘 구설수에 올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스타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음악적 영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약하면 가수들이 많이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가수 이은미 씨도 2009년에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마약 검사를 2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넘겨짚었겠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뭐 했지? 편하게 가자라고 약간 회유를 하는 듯한 유도 신문을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고요. 또 이후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DJ DOC 리더죠. 이하늘 씨도 2000년대 이제 2000년 초반에 연예 마약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도 특별한 자기 어떤 연관성이나 혐의가 없었는데 경찰에서 느닷없이 통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박진영 씨 또한 그때 마약 파문 직후에 뭐 어떤 사람의 제보로 인해서 마약 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는데 박진영 씨 어머니까지 혹시 너 마약한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박진영 씨는 데뷔 이후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에피소드를 바로 이 마약 수사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연예인이 황당한 사건으로 마약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화끈 솔직한 모습으로 대세 스타 반열에 합류한 모델 이소라 씨인데요. 이소라 씨요? 네. 그 슈퍼모델 이소라? 네. 오, 그겨 이거. 이소라 씨가 마약 루머에 휩싸인 건 2001년이었는데요. 시작이 뭐 찌라시나 뭐 이런저런
보도 이게 아니라 단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 뭐? 2001년이 아마 다들 기억할 텐데 황시정 씨가 마약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그 해고요. 그 해는 또 탤런트 정찬 씨도 마약으로 구속된 사건인데 그때 2000년대 초에 여러 개 마약 사건이 많이 불거졌고요. 이때 이제 한 유력 일간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사화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얼굴을 썼는데 그거를 정확한 모자이크를 치려면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됐는데 아마 이소라 씨도 거기에 한 명이 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나온 대로 흐릿한 사진인데 누군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는 보도 직후에 사건의 사진의 당사자였던 김민종 씨, 엄정화 씨, 이소라 씨 이분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사진을 실루엣 처리해갖고 쓴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소라, 엄정화, 김민종인데. 특히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연인이었던 유명한 개그맨 그분께서 99년도에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혹시 연인이니까 같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단순한 추측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아요. 세 분이 절대 마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전혀 무관한 연예인들의 사진이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바꿔서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 사진들을 이렇게 실루엣이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가 쓴다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하거든요. 일단 써 뭐 이런 거. 일단 써. 그런데 사실 어떤 사진들, 어떤 특정인들의 증명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돼 있어가지고 알죠. 봐도 알거든요, 보면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한 거 이렇게 보면 보인다 그랬거든요. 맞아. 안 보이죠. 실눈 뜨면 보인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김민종, 엄정화 씨 그리고 모델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엄청 억울했겠죠. 근데 억울한 데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매체를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결백을 확실히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죠. 네. 오죽하면 이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었겠습니까? 이 결백을 밝히다 못해 정말 이 항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정말 모범적인 연애 생활을 해왔다 우리는. 그쵸.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세 사람 모두 자진해서 마약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세 사람 모두 전부 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 앞서 받았던 누명을 모두 벗을 수 있었던 거죠. 유형별 누명 쓴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랑 지가 사귄다고 들었다.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요. 어느 날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부대 딱 들어왔더니 선임이 너 좀 씻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자다 깨보니까 저승사자가 왔다. 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있어. 사실 이렇게 뭐 안타깝게 누명을 쓴 연예인들도 있지만 또 정말 웃지 못할 누명을 쓴 연예인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유형별 누명 쓴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은명 씨? 네, 첫 번째 유형은요. 강제 커플형입니다. 강제 커플형이요? 네. 뭐요? 사겨라 뭐 이런 이게 거. 뭐 그 주인공은 바로 참 말하면서도 제가 웃기네요. 김구라, 김정민 커플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나이 차이가 19살 나는데요. 작년이었죠. 한 방송에서 예정아 씨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근데 예정아 씨가 뜬금없이 김구라 오빠랑 정민 씨가 사귄다고 들었다라는 돌발 멘트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방송 녹화 때 저도 같이 게스트였어요. 같이 게스트였는데 돌발 발언처럼 편집이 또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예정아 씨도 되게 억울했던 게 이제 작가진들이 이렇게 질문을 예정아 씨가 읽은 거예요. 신봉서 씨가 질문을 놓쳐서. 근데 그것도 억울하다라고 해명을 했던 걸 혹시 보셨나요? 예정아 씨가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신봉서 씨의 질문을 놓쳐서 예정아 씨가 한 건데 또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정아 씨가. 그 질문 때문에. 아니 근데 한동안 김정민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김구라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고 실제로도 방송을 둘이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 가면 쓰는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이. 근데 혹시나 싶어서 요즘 김구라 씨 또 위치도 그렇고 사귀나?
상상을 살짝 해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요. 사실은 이제 애정아 씨가 폭로했던 그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뭐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제가 김정민을 사석에서 만났으면 내가 개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개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원래 부인할 때 이렇게까지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보다. 강력하게 부인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일단락 됐을 뻔했는데 지난 연말에 또 김구라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또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 때문에 또 막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 PD가 방송에 김정민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섭외 보류가 됐다고 하더라라는 얘기와 함께 사실 나는 김정민 씨 엄마와 동갑인데 내가 어떻게 딸 같은 김정민이랑 사귀냐라는 뭐 해명을 했어요. 아니 2주일이나 넘게 지났는데 또 뭘 해명합니까? 굳이. 그래서 또 화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또 화제가 돼서 안 되겠다. 김정민 씨가 직접 SNS를 통해서 글을 딱 일단락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실검 1위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보고 가수 김정민 오빠가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았더니 저였네요. 난 왜 강제로 끌려 나온 건지라고 하면서 좀 재치 있게 신경을 밝혔어요. 요즘 같이 사시죠? 네, 요즘 뭐 며칠 살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 다음 유형은 또 어떤 유형일까요? 네, 제가 먼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분은 9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무려 10년 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김범수. 어머! 김범수. 어머! 띠로링. 거기까지 하면 김범수죠. 넘어가. 그런데요. 지금은 어쨌든 명실상부 가요계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 김범수 씨가 참 외모 때문에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군대에서의 일화래요. 네. 어느 날 이렇게 키다가 씻고 부대 딱 들어왔더니 선임이 너 좀 씻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심지어 씻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예. 그 완전 처음 나왔을 때 머리 막 레게도 해보고 사장님이 뭐 어떻게 좀 해보라. 왜냐면 이게 그때는 비주얼이 중요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막 레게도 해보고 막 그때 당시에 뭐 얼굴도 뭐 해봤는데 그게 얼굴이 피부가 너무 까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 메이킹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대였던 거죠.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범수 씨가 오디션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거기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럼 진짜 가수 오디션에 올 정도의 외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굴 없는 가수라는 호칭은 좀 그럼 어떻게 얼굴이 됐어요?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 누군가가 이제 말을 건 거죠. 아니 음식 배달하셨으면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고. 어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뭐 결국 음식 배달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김범수 씨는 지금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김범수 씨가 이제 가요계에 진출해서 앨범을 들고 처음 나왔던 노래 약속입니다. 이제 데뷔하는 거죠. 첫 인터뷰 기사를 제가 썼는데 그때 그 깡통 그분이 이제 김범수 씨를 데리고 이제 신문사에 와서 인터뷰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사진을 써야 되는데 사진 기자가 각도를 아무리 봐도 그림이 너무 좀 약간 각지고 그래서 좀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비주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엔 선글라스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켓 사진 찍을 때. 그 정도로 데뷔 때는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래도 이제는 외모로도 사랑을 받는 김범수 씨가 됐으니까 그럼요.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일단 김범수 씨는 노래가 워낙 좋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첫 데뷔곡부터 아마 그래서 뭐 노래 잘하니까 가수는 뭐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김수용 씨의 경우인데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남희석 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다 깨보니까 저승사자가 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무슨 여기 옷을 시커멓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살잖아요. 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 있어. 그 주인공이 이제 바로 남희석 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패널로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살짝 볼 때마다 침을 묻혀서 한번 지워볼까도 이게 웃기려고 더 심하게 칠하시나 아니시더라고요. 최근 우리 모두 한 고비를 넘겼죠. 그러나
아직 남은 습대들이 많은데요. 억울한 누명은 바로잡고 억울하게 묻혀지는 진실은 밝혀주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풍문쇼에서는요. 억울하게 누명 쓴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